이어 석청은 목이 마른 듯 입맛을 한번 다시더니 재차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 두 명의 사자들은 신출귀몰하여 상대방 쪽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적에는 어느 곳에도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일단 경계가 조금이라도 풀어지게 되고 준비에 소홀함을 보이기만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두 조각의 구운 패를 뒤밀어 놓곤 했다. 더군다나 그 두 동자는 독을 잘 썼다는구나. 선본 장로와 고백도인은 구리패를 받은 이후 즉시 망가뜨려 없앴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탈이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게 되었을 때에 차례로 악질에 전염되어서는 죽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사람들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제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그들은 선본 장로와 고백도인의 무공이 너무나 고강했기 때문에 상선벌하게 두 사자가 무공으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도 없고 더욱더 오대산이나 곤륜산에 위치한 두 팔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구리패에다가 극독을 묻히게 되었고 따라서 선본 장로와 고백도장은 그 독을 손에 묻힌 이후 극독이 온몸에 퍼져서는 끝내 독이 퍼져 죽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단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자 모골이 송연해졌다. 저의 그 장삼과 이사라는 두 분의 의형이 설마하니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많은 문파와 방회를 괴롭힌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요? 석청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30년 동안 그와 같이 큰일은 시종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알아낸 사람이 없었다. 소림파의 묘체 방장과 무당파의 우다 도장이 실종되기는 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 끝내 차례로 소식이 새어나오게 되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는데 두 분 고수는 정말로 협객도에 억지로 초청을 받아갔다는구나. 그런데 소림사 밖에서 묘체 방장은 이래낮 이래밤을 두고 싸움을 벌였고 싸움을 벌이기는 했으나 상대방을 이기지 못했다는 소문이었고 무당산에서는 싸움이 없었지만은 10중 8구 우다 도장이 검을 뽑는 즉시 실수를 했다고 알려졌었다. 이 한승려와 한도사는 무공에 있어서 그 고절함이 강호에서는 필적할 사람이 드물 정도인데도 협객도로 떠나게 되었고 거기다가 청성파의 옥산도인, 서촉의 조노표국사, 오대파의 선본장로, 곤륜파의 고백도장 등 네 분이 차례로 독수를 입게 되자 나머지 무림인물들은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이 6대 고수들과는 훨씬 떨어진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재차 그 구리패의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에 동지 팥죽을 먹으러 나가겠다고 응낙한 사람이 있었다는구나. 그리하여 그 두 명의 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귀하가 만약에 협객도로 왕림을 해주시겠다는 허락을 내린 데 대해 실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곳에서 기다려주시면 그때 영접해서 귀하를 배에 오르도록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더라는구나. 한편 1년 동안에 그들 두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거나 남모르게 습격을 받거나 또는 남모르는 암살을 당하거나 독의 해를 입고 죽어간 장문인들과 방회의 방주들이 모두 다 14명이나 되었고 그 밖에도 37명이 초청에 응해서 동지팥죽의 잔치에 참석을 하러 떠났지만 그 37명의 사람들은 한 번 떠나자 그만 함흥차사가 되었고 30년 동안 전혀 그들에 관한 소식을 털끝만치도 들을 수 없었단다. 석파천은 말했다. 협객도는 남해 어떤 곳에 있나요? 어째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는 그 37명의 사람들을 구출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석청은 한숨 쉬듯 말했다. 협객도라는 이름에 관해서 항해에 노련한 키잡이나 선원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10중 8구 그와 같은 섬은 없는 것이고 그저 그 두 명의 동자가 멋대로 짓거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1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그 수십을 헤아리는 집안의 화를 당한 자제들과 친지들도 차츰차츰 모두 다 점점 그와 같은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을 때
그 두 조각의 구리패 초청장은 다시 강호 바닥에 나타났단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석파천을 한번 바라보더니 설명하듯 말을 이어갔다. 그때 그 두 명 사자들은 무공이 어느덧 크게 증진되어 있어서 열흘 남짓한 사이에 동지 팥죽을 먹지 않겠다는 새 문파와 두 대방회 등 아래 위에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깨끗이 죽여 없앴다. 그렇게 되자 강호에서는 자연히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리게 되었고, 그리하여 아미파의 새 장로가 나서서는 30여 명이나 되는 고수들을 초청해서 하남에 있는 홍창회 총타에 매복을 하고서는 그 두 명의 흉수가 도래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사자들은 홍창회를 기피하는 것 같았으며 심지어는 하남성 경내로 들어오지도 않았다. 다만 구리패는 여전히 곳곳으로 송달되고 있었다. 그런데 구리패를 받은 순회자가 팥죽 잔치에 참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 문파나 방회는 태평무사했으며,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준비를 하더라도 끝내는 차례로 독수를 입었다. 이어 그는 막 입을 열고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석파천을 손짓으로 저지하고자 다시 말을 이어갔다. 어느 해 흑룡방의 사방주 역시도 구리패를 받게 되었다. 그 당시 그는 대뜸 응낙을 하고 암암리의 배에 오르는 시간과 장소를 홍창회에 통지를 했다. 그러자 그 30여 명이나 되는 고수들이 때를 맞추어 달려오게 되었으나 어떻게 하여 소식이 새어나갔는지 그때에는 놀랍게도 영접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구나. 그리하여 무사람들은 그곳에서 며칠간을 지키며 기다리게 되었는데 하나하나 잇따라 중독되어서는 죽기 시작했다는군.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대뜸 왁하니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미처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길에서 전가족이 살해를 당하지 않으면 바로 전 방회의 사람들이 주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 누가 감히 한 거를 하겠느냐. 구리패를 받은 사람들은 명에 따라 두 사자가 가르쳐준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해에는 모두 다 4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협객도로 갔지만 이들 또한 한 번 가서는 다시 종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더욱 그때부터 어떤 소식도 얻어들을 수 없다고 하니 이야말로 정말 무림의 커다란 애겁으로 생각만 해도 가공스럽고 한숨이 절로 새어나오는구나. 석파천은 도저히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비어방의 무리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널려있던 배와 철차회의 무리들이 모조리 섬멸을 당하는 광경은 직접 자기가 목도한 사실이 아닌가. 더군다나 철차회의 무리들을 주살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도 그럴 뜻은 없었지만 장삼과 이사의 방흉이 되어서는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야말로 춥지도 않은데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이때 석청은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고 다시 강서 무극문에서 가장 먼저 구리패의 초청을 받게 되었다. 1년 전에 각 대문파나 방회의 순회들은 이미 상의를 한 이후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 결정이라는 것은 모두가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가지 않는 한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계산으로서 협객도로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본 후 모든 사람이 합심 협력해서 좋든 싫든 간에 이 무림의 공적을 없애자고 결심을 굳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해의 구리패가 이르는 곳마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었는데 모두 53명이 초청을 받게 되고 즉시 53명의 사람들이 동지팥죽의 잔치에 참석을 했다는구나. 그런데 이 53명의 영웅호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공이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지모가 뛰어났으나 한 번 간 이후에는 역시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이 종적을 감추었으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협객도에서 이와 같이 강호에 화를 안겨다 주게 되는 바람에 무림의 정예들은 그야말로 깡그리 사라지게 되었고, 천하의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애겁으로 몸이 찢기고 발기는 대로 온 몸뚱어리를 내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 상천관으로 말하면
그와 같은 사건도 있고 해서 심히 자중하는 편이었고 될 수 있는 한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좀처럼 강호에서 나부대는 일이 없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무공은 바로 상청관에서 전수를 받은 것이지만 밖에서 협의의 길을 펼침에 있어서는 다만 현 소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너의 여러 사백부들과 사숙님들의 무공이 고강하기는 하나 좀처럼 남과 손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상청관에는 한때의 수진양성에 몰두하나 무공을 모르는 도사들만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단다. 석파천은 끝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협객도를 두려워했기 때문인가요? 석청은 얼굴에 한 가닥의 겸연쩍은 빛을 띄우고 잠시 주저하는 것 같더니 천천히 말했다. 너의 여러 사백부님들과 사숙부들께서는 모두 다 이 세상과 다툼이 없는 사람이고 출가하여 돌을 닦는 도사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림의 헛된 명성을 부러워하지 않는단다. 그러나 만약에 협객도를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무림에서 제 아무리 사람의 수가 많고 세력이 크며 무예가 고강한 대문파나 대방회라 하더라도 협객도라는 석자의 이름만 들으면 그 누가 눈썹을 잔뜩 모으며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상청관에서도 그토록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돌을 닦는 데만 전념해도 역시 그 애겁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석파천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상청관의 장문인이 되고자 한 것은 협객도의 허실을 탐지하기 위해서인데 과거 그 세패의 재간이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일은 아무래도 뜻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렵기는 물론 지극히 어려운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위태로운 사람을 부축해주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해왔다. 더군다나 일이 우리의 사문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어찌 수수방관할 수가 있겠느냐? 나와 너의 어머니는 똑같이 하늘이 정녕 그토록 눈이 없어. 악인이 마음대로 횡행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한단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공은 묘체방장이나 우다 도장 등과 같은 고인들에 견준다면 물론 퍽이나 떨어진 면이 있다만 옛날부터 사불승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하늘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빌어서 협객도의 무리들을 주살하게 되고 그간의 얽힌 일들을 밝혀낼지도 모르겠구나. 거기까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처를 한번 바라보았고 민유 또한 남편을 바라보며 두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기꺼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와 같은 커다란 일을 하려는 것은 기실에 있어서 모두 다 너를 위한 때문이다. 너는 간악하고 음탕한 짓을 누차에 걸쳐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윗사람의 위엄을 거스르고 스승을 기만하기까지 했으니 실로 무림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부부 또한 강호의 친구들을 대할 면목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이 협객도로 들어가 도모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물론 목숨을 바치고 말겠지만 만약에 무림의 동도를 위해서 커다란 공을 세우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양해를 해줄 것이고 다시는 내가 저지른 죄를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는 고심을 결코 석파천에게 밝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파천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럼 저의 두 의형인 장삼과 이사가 구리패를 전달하기 위해 협객도에서 파견된 사자가 틀림없다는 말씀인가요?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석파천은 물었다. 그들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라면 어째서 저와 형제의 의를 맺게 되었을까요? 석청은 그만 실소했다. 당시 내가 멍청하게 놀면서 귀찮게 조르니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러나 그들이 한 맹세는 가짜야. 그러니 진짜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석파천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어째서 가짜 맹세가 됩니까? 석청은 담담한 어조로 설명을 했다. 장삼과 이사는 본래 가짜 이름이고 거기다가 가짜 이름으로 이 장삼이 어쩌고 이사가 어쩌고 한 맹세이니 모든 게 가짜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석파천은 두 사람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 매우 불쾌했지만 부친의 말씀이 꼭 옳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줄곧 말이 없던 민유는 불쑥 입을 열었다. 오가, 다음에 만나게 되었을 때 조심해라. 두 사람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사람을 죽이며 남이 보는 데서 이기지 못하면 암살을 하게 되고 암습을 해서도 안 되면 독약을 쓰는 등 실로 흉악하고 음독하기 이를 데 없단다. 석청은 그 말을 받아 말했다. 오가, 너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그토록 중후하고 얌전하니 더 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설사. 너보다 눈치가 100배나 빠른 사람도 그 두 명의 사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독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방비를 할래야 방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니. 다음에 그들 두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즉시 살수를 쓰도록 해라. 먼저 손을 쓰는 사람이 강자이니 설사 한 사람만을 죽인다 하더라도 역시 무림을 위해서는 커다란 해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 무궁한 복을 만들어주는 격이 될 것이다. 석파천은 주저하며 말했다. 우리들은 의형제지간이니 저를 어쩌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두 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석청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더 말하지 않았다. 속으로 아들에게 반드시 그와 결의를 한 형들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도 거북살스러운 일이라고 느꼈다. 민유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사형마저도 오가가 중후하고 얌전하다고 하는군요. 우리의 아들이 정말로 착한 사람으로 변했지요. 석청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 애가 중후하고 정직한 것은 좋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애를 이용하여 재난을 막으려는 사람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석파천에게 물었다. 너는 장락방에서 너를 방주로 내세운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석파천은 본래 우둔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어릴 적에 황량한 산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고 또다시 사형객과 마천회에서 외로운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석청의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듣고 난 그는 즉시 깨닫는 바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그건 혹시 나를 대신 협객도로 보내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지요? 석청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이 밝혀지기 전에 그런 추측을 한다는 것은 좁은 마음으로 군자의 도량을 헤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락방에서는 인재들이 그토록 많은데 어째서 너와 같이 이 세상의 일을 모르는 어린 사람을 방주로 모셨겠느냐? 추측을 해볼 때 장락방은 근년에 이르러 매우 흥청거리고 있다 하겠다. 방 안의 순회자들은 협객도의 구리패의 초청이 다시 나타날 기간이 되었으며 이번에는 장락방에서도 틀림없이 초청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헤아리고 먼저 그들과 별로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물색하여 방주로 내세워서는 그와 같은 일이 들이닥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애껍을 막고자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구나. 석파천은 그만 망연해졌다. 실제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그토록 험악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부친의 추측은 매우 정리에 합당한지라 그로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민유 역시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해주었다. 얘야, 장락방은 강호에 있어서의 명성이 무척 나쁜 편이다. 못된 짓을 마구 저지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흉악한 짓을 곧잘 버려 사람을 해치고 자기네들의 힘을 믿고서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일을 적지 않게 저질렀다. 더욱이 그들이 강호의 도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림의 인사들로부터 매우 못마땅한 눈초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방 안의 타주나 향주들 대부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의 함정을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뛰어들도록 만든 것은 조금도 희한하게 생각할 것이 없느니라. 석청은 싸늘히 코웃음을 치며 다시 사태를 논했다. 외부의 사람을 찾아내어 방주로 만들려고 할 때
오가가 가장 합당한 인선이 되었을 것이요. 저애는 옛날의 일을 잊어버리고 강호의 풍파나 험악함에 대해서도 그저 흐리멍덩하니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소. 그러나 그들로서는 이 젊은 방주가 바로 현 소장의 장주인 석청과 민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요. 따라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판질만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요. 거기까지 말하게 되었을 때 그는 손으로 검자루를 쥐고 멀리 동쪽을 바라보았다. 동쪽에는 바로 장락방의 총타가 있는 곳이기도 했다. 민유는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간파한 이상 더 걱정할 것 없어요. 다행히 오가가 아직도 구리패의 초청을 받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사형, 지금으로서는 마땅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석청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 세 사람이 반드시 장락방으로 찾아가서 이번 일을 파헤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수치가 분노로 변해서는 손을 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우리들 세 사람의 힘으로는 중과부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구려. 따라서 몇 분의 무림의 이름이 알려진 인사가 옆에서 견증인이 되도록 모시고 데리고 가 훗날 그들이 다시 오가에게 귀찮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요. 민유는 잠시 생각해보고 정색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강남의 송강부 은극 양광 양 오라버니는 교제가 넓고 또 우리와는 절친한 사이이니 그로 하여금 앞에 나서서 동도들을 널리 초청토록 해서는 함께 장락방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석청은 기뻐했다. 그 계책은 정말 훌륭하오. 강남 일대의 무림 친구들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부부의 조그만 체면을 살려주리라고 생각이 드는구려. 그들 부부는 무림에서의 인연이 무척 좋은 편이었다. 20년 동안 의협심을 발휘해서 재물을 흩으려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부축해주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출해주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한번 소리 높여 호소를 하게 된다면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 형편이었다. 그렇게 하여 가족 세 사람은 송강부로 향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용구진에 도착해 객점에 묵게 되었다. 석청 부부는 윗방에서 자고 석파천은 마당가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 아들을 사랑하는 민유는 옆에 큰 방을 빌려 석파천이 자도록 하려고 했으나 마침 손님들이 꽉 차 방을 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날 밤 석파천은 침대 위에 올라가 운기조식을 했다. 진기가 막힘이 없어 심신이 상쾌했다. 다시 등불 아래 두 손바닥을 벌려보니 붉은 자국과 파란 무늬는 보일 듯 말 듯 없어져 있었다. 그는 독주가 태반 자기의 내력으로 화한 사실을 모르고 최근 내공을 열심히 연마한 결과 독약이 10중 8구 배출되었다고만 생각했다. 속으로 무척 기뻐하며 베개를 베고 자리에 누웠다. 한참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 누가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석파천은 벌떡 몸을 일으키며 나직이 물었다. 이게 누구요? 그러자 가볍게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매우 귀에 익자 석파천은 가슴이 쿵쿵 뛰었다. 띵땅이요? 이윽고 정당의 음성이 들렸다. 물론 나죠. 누구를 또 기다리고 있었나요? 석파천은 당황했지만 한없이 반가워 일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쫙 하는 창호지 찢어지는 소리와 더불어 손이 불쑥 디밀어졌다. 안으로 디밀어진 그 손은 창문가에 서 있는 석파천의 귀를 움켜잡더니 힘주어 비틀었고 곧이어서는 정당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도 창문을 열지 못해요? 석파천은 귀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지만 혹시나 부모님들에게 폐가 될까봐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만가만히 창문을 열었다. 정당은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킥하고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천오라버니,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아요? 석파천은 말을 더듬거리기만 했다. 나는, 정당은 뾰루퉁해져 말했다. 좋아요.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새로 천지교배를 한 새색시만 생각한 모양이죠?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졌다.
내가 언제 천지교배를 했다는 거요? 정당은 웃었다. 내가 친히 보았는데 시치미를 떼요? 좋아요. 그렇다고 탓하지는 않겠어요. 풍류적인 당신을 오히려 좋아한 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석파천은 씁쓸히 말했다. 동굴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가고 없었소.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를 바라볼 때 정이 담뿍 담긴 수아의 눈빛을 떠올리며 그녀를 다시 만나보지 못하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해졌다. 정당은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부처님이 보호하시어 영원히 그녀를 만나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석파천은 그렇지 않아도 수아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허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반드시 수아를 찾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뜻을 정당에게 비출 수는 없는지라 화제를 돌려 물었다. 당신 할아버지는 안녕하시오? 정당은 그의 손등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다. 나보고는 잘 있었냐고 묻지도 않고 아이고 망할 것. 원래 석파천의 몸안 진기가 압력을 받자 그녀의 두 손가락을 퉁겨냈던 것이다. 석파천은 웃으며 말했다. 띵땅 잘 있었소? 그때 나를 강물에 던졌을 때 다행히 어느 배 안에 떨어져 죽음을 면했소. 그렇게 말한 그는 그 즉시 수아와 한 이불 속에 나란히 눕게 되었을 때의 전경을 떠올리며 궁금하게 여겼다. 수아는 어디로 갔을까? 어째서 그녀는 나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 며칠 동안 그는 무공을 배우는 데 정성을 쏟다 보니까 수아의 얼굴이나 몸매를 간혹가다 한 번씩 뇌리에 떠올렸으나 금방 지우곤 했는데 이제 정당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된 노릇인지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떠오른 수아는 좀처럼 그의 뇌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정당은 토라진 어조로 입을 열었다. 다행은 무슨 놈의 다행이에요? 내가 일부러 그 배로 던졌는데 그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석파천은 겸연쩍은 듯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런 걸 말하기가 좀 멋쩍어서. 정당은 훗하고 웃었다. 천오라버니와 저는 부부지간인데 뭐가 거북해요?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걸터앉게 되었다. 몸과 몸이 맞닿았다. 석파천은 그녀의 몸에서 사양과 같은 향기가 은은히 풍기는 것을 느끼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수아가 지금 자기가 정당과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면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본래는 정당의 어깨를 얼싸안으려고 내밀었던 손을 가볍게 한번 정당의 어깨를 건드렸을 뿐으로 곧 움츠리고 말았다. 정당은 이때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천오라버니, 솔직히 말해줘요. 내가 예뻐요? 아니면 그 새색시가 더 예뻐요? 석파천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에게 새색시가 어디 있어? 새색시라고는 당신 한 사람뿐이잖소. 그러나 그는 다시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수아가 자기의 색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가 자기의 색시가 되어줄 것인지. 이때 정당은 팔을 그의 목에 두르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더니 꿀밤을 이맛박에 한 대 먹였다. 왜 한숨을 쉬어요? 색시가 나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단 말인가요? 석파천은 심사를 간파당한 것 같아 그만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다. 이때 정당은 옆에서 살며시 그를 껴안았는데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밀어내자니 좀 아쉬운 감이 있었고 그녀를 껴안자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당은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역시 수줍은 처녀였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석파천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했지만 곧 부끄러움을 느끼고 침대 모서리로 물러나 이불을 끌어당겨 자기의 몸을 덮었다. 석파천은 잠시 주저하다가 불렀다. 띵땅, 띵땅. 정당은 못 들은 척했다. 석파천은 탁자에 가 앉아 줄곧 수아만을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자연도의 숲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수아의 눈빛과 자기를 오라버니로 부르던 뜻을 깨달았다. 아, 수아는 나의 색시가 되고자 했구나. 아, 수아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이 들자 매우 기뻤으나 수아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문제를 떠올리게 되자 그만 한숨이 나왔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탁자에 엎드린 채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정당은 그가 침대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망이라 할까 섭섭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그를 찾아냈다는 안도감과 연일 쫓겨다녔던 터라 행복감과 더불어 일시의 피로가 엄습해와 그만 잠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튿날 날이 밝게 되어 민유가 가볍게 문을 두드리며 불렀다. 오가 일어났느냐? 석파천은 막 잠속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다. 예, 어머니. 그리고 그는 정당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는 당혹해 어쩔 줄을 몰랐다. 민유는 다시 불렀다. 예, 할 말이 있다. 문을 좀 열어라. 석파천은 대답을 하고 망설이다가 문이 고리를 벗기려고 했다. 정당은 크게 부끄러웠다. 예의를 지켰다고 하지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방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면 남들이 그런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더구나 장래 시어머님이 될 사람이 들어와 본다면 나중에 멸시를 받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달아나려 했다. 마침 석파천의 모습이 견눈에 비쳤다. 대뜸 간신히 찾아낸 석파천과 다시 헤어지면 언제 만나게 될까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고리를 벗기지 말라는 손짓을 했다. 석파천은 나직이 말했다. 우리 어머니요. 상관없소. 그리고 손을 고리로 가져갔다. 정당은 크게 난처해졌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당신의 어머니니까 더 야단이죠. 그러나 다시 창문으로 도망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감이 있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그녀였지만 이때만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겸연쩍은 정황에서 시어머니가 될 사람과 상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얼굴부터 화끈거렸다. 그리고 보니 석파천은 이미 고리를 벗기고 문을 열려 하고 있지 않은가. 다급해진 그녀는 왼손으로 호조수를 펼쳐 석파천의 등심에 있는 영태혈을 잡고 오른손으로 옥녀 점침의 수법을 써서 그의 현추혈을 쥐었다. 석파천은 두 곳의 요혈이 시큰해짐을 느꼈다. 그 순간 정당은 그를 안고 침대 밑으로 기어들었다. 민유는 강호의 경험이 풍부했다. 아들의 어타는 소리에 병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문을 어깨로 부수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창문은 열려있고 사랑하는 아들은 온데간데 없지 않은가. 그녀는 석청을 소리내어 불렀다. 사형, 빨리 와보세요. 석청은 검을 들고 달려왔다. 민유는 떨리는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오기가 사로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창문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생각지 않고 창문으로 달려나갔다. 한 사람은 검고 다른 한 사람은 하얀 것이. 두 마리의 커다란 새처럼 그 자세가 지극히 아름다워 침대 밑에서 본 정당은 속으로 갈채를 보냈다. 본래 두 사람은 강호의 대가로서 쉽게 속아 넘어갈 리가 없었지만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어지러워진다고 아들이 보이지 않자 장락방이나 설산파의 고수들에게 사로잡혀갔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방 안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잊고 달려나간 것이다. 더군다나 민유가 문을 깨뜨리고 뛰어든 것이 석파천이 어타는 소리를 냈을 적과는 지극히 짧은 순간이라 쉽게 쫓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석파천은 혈도를 정당에게 잡히기는 했으나 공력이 심우해서 즉시 막힌 혈도를 풀 수 있었다. 그러나 정당에게 안겨 있어서 어머니를 부르고 싶지가 않았다. 잠시 주저하는 사이에 석청 부부는 창문 밖으로 달려나가 버렸다. 침대 아래는 흙먼지가 쌓여 있어서 석파천은 그만 재채기를 3번이나 했다. 그리고 정당의 손을 잡고 침대 아래서 기어나왔다. 정당은 여전히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석파천은 겸연쩍게 말했다. 아까 그분들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였소. 벌써 알고 있어요. 어제 오후 당신이 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님이 돌아오면 인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소? 싫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를 멸시해요. 자연히 나도 업신여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 며칠간 석파천은 부모와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언행을 몸소 보고 들었는지라. 부모가 의협심이 강하고 광명정대하다는 것을 알았다.